자, 고전산문 8번째 서대주전을 보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서동지전을 배우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동지전도 있고 얘는 서대주전입니다. 이 서자가 쥐서자예요. 쥐. 그래서 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서대주전이지 않습니까? 서생은 그 누구야? 서대주를 말합니다. 자, 사령이 떠나자고 하니 서생이 말하였다. 늙은 놈이 여러 해 동안 병으로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서 다리 힘이 없으니 먼 길을 걷는 것은 실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감히 청하건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관아에 이르러서야 법대로 잡아들여 주시면 신라 같은 남은 목숨일지언정 관아에 가기까지는 보존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령님의 뜻은 어떠한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지금 관아에 가야 되는 상황, 잡혀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걸어가기 힘드니까 나는 늙어서 걸어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원래는 이제 죄인은 걸어가지고 포승줄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걷는 게 힘들 것 같으니까 노새를 타고 가다가 관아 근처 가서 이렇게 걸어가는 척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사령은 후한 대접을 받았고 뇌물까지 쳐받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노새를 타고 갈 건데 밑에 보시면 이 서생의 어떤 외양을 묘사합니다. 그죠? 외양을 묘사해요. 망건의 옥관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거를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묘사구나. 생김새 어디까지 묘사니 이렇게 보는 거죠. 어디까지 묘사냐 쭉 보니까 몸단장 끝냈죠? 여기까지가 몸단장 묘사. 그 다음에 노새를 타고 앉았는데 옷차림은 사치스럽고 어쩌고 저쩌고 부잣집 자제해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꾸민 거죠. 그죠? 화려하게 꾸미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타고 심부름꾼도 화려하고 어린 쥐 하나가 편발에 기름을 바르고 도포에 검은 띠를 뭐 다 묘사입니다. 서랍장을 등에 메고 삼등초를 이건 이제 그 담배 좋은 담배대에 넣어 홉도 있게 들고 주인을 부축하여 간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가진 사람이죠. 부자, 가진 사람. 그래서 이렇게 다 갖추고 이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관아의 문이 점점 가까워지자 사령은 미리 관문 앞에 가 서 있었다. 서생이 말을 달리게 하여 관문에 도착하니 사령이 서생을 잡아내려 관대를 벗기고 문 밖에서 결박하였다. 그러고는 급히 형리에게 알리니 형리가 다시 바로 원님께 아뢰었다. 원님이 크게 화를 내며 즉시 잡아들이라 하니 사령이 상투를 틀어쥐고 나는 듯이 재빠르게 서대주를 잡아가는데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다. 누구 발이요? 누구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는 거야? 사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령이 지금 되게 급하게 온 척하는 거야. 이해돼요? 너네 그 학원에 늦게 오면 엘리베이터 내려서 뛰죠? 이 새끼들아. 학원에 올 때 뛰어야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뛰는 척하고 이 새끼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막 되게 내가 허겁지겁 온 것처럼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령이 그 서대주를 상투를 쥐고 이제 왔는데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정도로 빠르게 왔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과장이고요. 머리카락에 바람에 흩날려 덮얼거린 채 넋을 잃고 자 이거는 이제 서대주의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서대주의 모습 묘사. 심한 두려움이 온몸에 엄습하여 덜덜 떨며 앉아있는데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쪽거리며 두 눈이 깜짝거리는 것이 죽은 것도 같고 산 것도 같았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쥐 아니야? 쥐의 모습이야. 쥐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쥐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원님이 성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서대주냐? 대주가 정신을 수습하여 얼굴빛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대답했다. 참으로 그 이름이 적시라옵니다. 정확하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서대주예요. 이런 말입니다. 원님이 주상을 신문하려고 했더니 형리가 나와서 고합니다. 날이 이미 저물어 신문하기 어려우니 잠깐 하옥하였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신문하는 채비를 차리시되 둘 모두 잡아들여 상세히 조사하여 물어보시는 것이 사리에 맞고 또 마땅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하자 뭐 이런 말이에요. 원님이 말하였다. 그러면 옥에 넣어 어미 가두어라. 내일 신문하겠다. 형리가 사령을 불러 말합니다. 서생놈을 칼을 씌워 하옥하라. 사령이 형리의 분부를 받고 큰 칼을 씌우고 그 몸을 검은 포승줄로 묶고 수족에다 착고를 채워갔다. 서생을 모시고 따라온 쥐들은 일시에 슬피 탄식하고 자 길가에서 보는 자들은 크게 비웃지 않은 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백성들의 어떤 태도죠.
그죠? 백성들의 태도는 이 서대주가 이렇게 잡혀온 걸 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차마 보기가 딱한 광경이었다.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은 나오면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불이 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건 항상 잘 봐두셔야 돼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사령이 데리고 가서 옥졸에게 넘겨주자 옥졸이 옥에 끌고 들어가 단단히 가두고 돈을 내라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옛날에 그 관리들의 이런 어떤 뭐랄까요, 비리, 부정, 부패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이랬어요.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는 좀 이렇게 실제로 이러기도 했고, 그 옥졸들이 막 그 옥을 안 지키고, 옥을 안 지키고 딴 데 가서 노름하고 옥 맨날 비어 있고 애들 막 탈옥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돈 내라고 괴롭힙니다. 서대주는 가지고 온 물건을 옥졸에게 많이 주었죠. 옥졸들이 매우 기뻐하고 큰 칼을 풀어 편히 쉬게 하며 마치 부리는 하인처럼 돌봐주니. 아, 요즘 애들은 이거 모르지 않나? 니네 이거 알아요? 칼. 아까 여기도 보면 칼을 씌운다고 돼 있는데, 그쵸? 칼 뭔지 아시나? 짠. 자, 요거요, 요거. 요 목에 차는 거 있죠? 요걸 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차고 있으면 어디 도망이라도 가겠냐? 그죠? 움직이기도 힘들죠. 이거 무겁기도 하고. 요런 걸 칼이라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 칼을 풀어줬다는 거죠. 이제 요걸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칼을 풀어서 편히 쉬게 해주며 마치 부리는 하인처럼 돌봐주었다. 돈이라도 많으면 존귀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도 편집적 논평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감옥에 가면 편하게 지낸다고 하죠. 뭐 1인실 독방에 편하게 뭐 책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저도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돈 주고 이렇게 뇌물 주고 해가지고 편하게 지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서대주가 피로에 지쳐 누워 있는데, 대서는 이게 서자 다 쥐자예요. 쥐예요. 쥐. 그래서 대서, 큰 쥐, 중서, 중간 쥐, 동서, 동쪽에 있는 쥐인가? 뭐 아무튼 쥐들이야, 쥐들. 그러니까 그 서대주가 데리고 간 애들이죠. 손을 주물고 중선은 다리를 안마하고 동선은 허리를 밟고 대주의 심란한 마음을 위로하고 약간의 대추와 밤 등등으로 시장길을 면케하면서 밤을 새웠다. 보는 자가 배를 움켜잡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는 이제 왜 웃는 거냐면, 죄수가 죄수의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꼴하지 마 저거, 그러면서 이제 허허 이렇게 웃는다는 거죠. 다음날 원님이 신문할 채비를 크게 차리고 둘 모두를 잡아들여 동서로 나누어 꿇어앉히고 고소장에 근거하여 크게 꾸짖었습니다. 변변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내놈이 간악하기가 매우 심하여 남의 물건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훔쳐갔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고소의 내용이죠. 남의 물건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훔쳐갔다. 이게 고소의 내용입니다. 과연 그러하냐? 사실 그대로 말해라.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당장에 엄한 형벌로 무겁게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많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이게 거짓인지를 어떻게 알지? 거짓인 걸 어떻게 알고 거짓이 있다면 엄한 형벌로 다스릴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저 새끼들은. 옛날에는 약간 그랬어요. 고문을 해가지고, 고문을 해서 얘가 말을 하면 죄가 있는 거고요. 고문을 했는데도 말을 안 해.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단 고문을 하고 봅니다. 그거 아세요? 저 사람이 내 지갑 훔쳐갔어요 라고 누가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잖아. 그러면 일단 고문을 해요. 일단 고문을 해서 얘가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죄를 실토하잖아. 거봐 이 새끼야, 너 네가 훔쳐갔을 줄 알았다니까.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벌을 주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실제로 훔쳐갔어도 아무리 고문을 해도 말을 안 하면 에이 아니네, 죄 없네 이러면서 벌을 안 주고 뭐 이런 세상이었어. 신기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제가 반역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반역을 한다고? 누가? 어떤 새끼가? 일단 잡아온 다음에 고문을 막 해. 그러면서 반역했어 안 했어? 뭐 합니다. 반역했잖아, 말해. 반역했지? 끝까지 말 안 하면 안 했나 봐. 뭐 이런 거죠. 그런 세상이었다.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형리가 큰 소리로 꾸짖어 혼을 내자. 자, 여기가 중요한데, 서대주는 자신이 지은 죄가 드러날까 속으로 벌벌 떨렸으나,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서대주가 죄를 지었구나. 그죠? 실제로 남의 물건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훔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며 자신이 공운이 있는 가문의 후예임을 강조하고 자신의 운수가 순탄하지 못하여 자녀들을 모두 잃고 부인이 곧 죽을 만큼 아픈 상황임을 늘어놓는다. 이건 뭐야? 이게 뭐죠? 감정에 의호소 오류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얘네가 지금 그 소송하는 거랑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잖아. 그죠?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논리적으로는 이제 오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대주가 일단 죄를 저질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태어난 척하면서 우리 집안이 공운이 있다. 그다음에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나쁜 일도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자, 이런 신세라 차라리 돌연 죽고자 했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쌓인 한스러움에 만념이 모두 재처럼 식어버렸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남의 물건을 훔치고 뭐 그럴 마음이 없다. 삶에 욕심이 없어요. 제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예? 삶에 의욕이 없는데 남의 물건을 훔쳐서 뭐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을 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놈이 올린 고소야말로 어찌 윗분을 속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적반하장이죠. 하물며 근년일에 흉년이 극심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는 터에 어떻게 알밤을 갈무리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주어가 빠져 있는데 저놈이에요. 저놈. 근년일에 흉년이 극심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는데 저놈이 살아나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알밤을 갈무리에 뒀을까요? 어떻게 제가 알밤을 저장해 뒀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서대주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 거를 훔칠 이유가 없어. 뭐 그런 얘기거든요. 저놈은 가난한데, 제 거지란 말이야, 거지. 근데 어떻게 제가 알밤을 그렇게 갈무리를 해둬가지고 내가 그걸 훔쳤을 수 있겠냐. 이런 말인 거죠. 이것은 아주 맹랑한 말이다. 저는 본시 대대로 부유하여 이와 같은 흉년에 한 옵조차 다른 것들한테 꾸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잘 살아. 근데 빌어먹는 놈의 밥을 훔쳤다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 그죠? 내가 제 알밤 안 훔쳐도 나는 먹고 살만하다. 근데 제 알밤을 내가 왜 훔치겠냐? 이런 말이죠. 이놈의 평상시 소행을 제가 하나하나 다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저놈이 평소에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요.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하나하나 다 아는 건데 분명히 뭐 안 좋은 얘기 하겠죠. 그죠? 절름발이 도둑놈 귀머거리 맹인 쓸모없는 늙은 할미는 방 가운데 가두고 나머지 자들은 쫓아내고 뭐 그랬다. 뭐 그런 얘기죠. 방에 가둔 자들을 마을에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되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쁜 일을 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소토산 왼편의 용광산 기슭에서 만났는데 인사조차 하지 않기에 그 행실머리 없음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다. 내가 저놈을. 자, 지금 사실 저놈이 누군지가 이 앞에 안 나와요. 그죠? 저놈이 누군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밑에 나오는데 얘가 누구냐면 타남주예요. 타남주. 이 타남주는 다람쥐입니다. 그러니까 다람쥐도 쥐잖아. 그죠? 그래서 서동지전에서도 나오는데 이 다람쥐가 쥐의 친척으로 나와요. 먼 친척. 그래서 그 말이야 지금 이게. 저놈과 내가 먼 친척 관계인데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저놈보다 소토산 왼편의 용광산 기슭에서 만났는데 저 어린 놈의 새끼가 인사도 안 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호되게 꾸짖었다. 그랬더니 저놈이 나한테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소송을 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 후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지 못한 채 항상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사리에 맞지 아니한 터무니없는 말로 저를 얽어매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송사를 꾀했으니 세상 천지에 이와 같은 맹랑하고 무례한 놈이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매우 졸렬하긴 하지만 역시 대대로 공운이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서 이러한 무도하고 못난 놈에게 구차하게 고소를 당하여 선조의 공운에 더럽힘을 끼치고 관정을 소란스럽게 하오니 죽으려고 하여도 죽을 만한 곳이 없어서 하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옵니다.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다. 그죠? 뻔뻔한 쥐새끼다. 그죠? 네, 사람은 아니고 쥐새끼. 뻔뻔한 쥐새끼라. 네. 밝게 살피시는 원님께 엎드려 바라건대 사정을 살피시어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 우리는 여기에 이걸 때문에 알고 있지만 사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름 좀 먹힐 만한 얘기 아니냐? 얘가 부자고
그러게 쟤가 어떻게 알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지? 타남주가? 저 거렁뱅이 새끼가? 너무 이상한데? 얘는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굳이 저걸 훔쳤을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서대주가 옷서플 고쳐 헤매며 단정히 꿇어 앉았는데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기가 발쪽거리고 어쩌고저쩌고 보는 자가 더할 나위 없이 애처롭고 불쌍하다고 할 만한 것이었다. 서대주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죠. 자, 원님이 들어보니까 사리에 들어맞아. 형세가 본 뒤부터 그러하여 죄를 주기도 어렵고 결박한 것을 풀고 씌운 큰 칼을 벗겨주고 술을 내려줍니다. 놀란 바를 진정케 하고 특별히 놓아주었다. 타남주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소송을 한 죄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무고죄죠. 무고죄. 몽둥이 세대를 맞고 멀리 떨어진 외딴섬으로 귀향을 갔다. 서대주가 거듭거듭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결말이에요? 이거 행복한 결말 아니죠? 그죠? 이건 부조리함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정의가 승리하지 않았죠? 사필 규정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당시의 시대다 이런 얘기죠. 조선 후기에 부조리한 사회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아이고, 아까 내가 정리해놓은 게 있었는데, 자, 다시 정리하지 뭐.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뭐 인물은 아니고 이제 얘네 그 동물들이지만, 그래서 이거 그 우화 소설입니다, 여러분. 우화 소설이에요. 우화가 뭔지 알죠? 인간을 동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죠. 우화 소설. 이솝우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제 서대주는 이제 파렴치한 인물, 네. 뻔뻔한 인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것도 감추는 건데 일단은 뭐 뇌물 주기에 능함, 네. 잘못을 감추려 이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사령과 옥졸들, 뇌물 받아먹는 애들이죠. 당대의 부정부패한 관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님. 여기서 원님은 어떤 인물이냐? 좋은 인물이에요? 어리석은 인물. 어리석은 지배층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님이 물론 뭐 알 수가 없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어리석은 판결을 한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어리석은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리석은 지배층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설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아까 못 봤는데 그 동서가, 이 동자가 아이 동자네요. 네, 그래서 동서는 IG라는 뜻이네요. IG. 뭔가 영어 같네. 아무튼 자, 1번입니다. 보기와 관련된 인물들의 행위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2번이죠. 서생과 탄함주를 모두 잡아들여 상세히 조사하자 소송의 절차를 이용해 피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려 하는 것이다. 뭐 그렇진 않겠죠? 여기 보면은 원고와 피고의 대질 조사를 통해 각각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어떤 정당한 절차를 설명한 것이지 피고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A와 관련하여 사건의 전개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자. 이거는 5번이죠? 5번. 그 원님께 바치는 뇌물로 활용, 이거 아니죠? 예. 뭐 실제로 이제 뇌물로 바치지도 않았고 바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해 B에 나타난 오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가 있냐? 동정의 호수. 이거 동정의 호수 아닌가? 논점 일탈. 화제를 바꾸거나 지엽적 문제를 물고 늘어진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인신공격, 피장, 파장. 나만 잘못했냐? 너도 잘못했지. 뭐 이런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건데
동정의 호소 이건 맞겠죠. 그 다음에 여러 해 동안 한스러운 만념이 모두 재처럼 식어 타인의 물건을 훔쳐갈 겨를이 없었다. 논점 일탈의 오류다. 맞나? 나는 좀 논리적이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럴듯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래 일에 흉년이 극심한 상황이라 타남주가 알밤을 갈무리해 둘 수 없었을 거라며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절한 증거가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쟤는 아닐 수도 있긴 하지. 그러니까 가난한 와중에도 누군가는 돈을 모으니까 누군가는 아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았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일반화해서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급한 거긴 하긴 하네요. 그죠? 예, 이거는 맞다고 봐야겠네. 그 다음에 이놈의 평상시 소행에 문제가 많았다. 이건 인신공격 맞네요. 그쵸? 인사조차 하지 않는 등 행식머리 없음을 꾸짖었기에 타남주가 앙심을 품고 송사를 듣게 했다. 논점 자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정당하고 있다는 이거 틀렸네요. 그죠? 피장파장의 오류는 그러니까 나도 잘못했지만 쟤도 잘못했어요. 이게 피장파장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예, 이거는 논점 자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논점 자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게 논점 일탈이죠. 그죠? 피장파장이 아니고 논점 일탈의 오류로 봐야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겠네요. 이걸 논점 일탈의 오류로 보는 거네. 그쵸?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아내가 죽어서요. 뭐 이런 내용이잖아.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그랬는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냐? 논점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과 니은 보자. 이거잖아. 기억은 이거. 그러면 맞고 전날 밤의 상황 그 다음에 판결을 기다리는 맞고 의인화 원래 동물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있죠. 그 뭐 뾰족거리고 어쩌고 있잖아. 그죠?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족거리며 그죠? 두 손 모아 슬피 빌고 이게 이제 그 쥐가 서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송사를 당한 주인공의 고달픔을 드러내어 이거네요. 이거.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것 같거든요. 니은은 송사를 당한 주인공의 고달픔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 눈물을 흘리잖아. 그러니까 해당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약화하고 있다. 맞는데 기억은 오히려 뇌물을 줘가지고 얘가 편하게 감옥에서 있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달픔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비판적 인식을 약화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죠. 오히려 그거 보면 사람들이 더 화가 나겠죠. 그렇죠? 저 새끼 저거 돈 써가지고 편하게 있다. 잘못한 놈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비판 의식이 더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겠네요.